이강민의 잡지사 12월호 17번째 페이지. 설레는 크리스마스 이브,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분에겐 중요치 않습니다. 성탄 전야의 폭군 연산군 이야기를 준비해 주신 역사 불도저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네. 우리 박광일 선생님께서는 올해 목표하셨던 일들을 좀 얼추 이루셨다고 보시는지요? 네, 거의 이룬 것 같아요. 저 연초에 이제 그 소망했던 부분이 잡지사 빠지지 않고 매주 출연하는 거였는데 아, 정말로? 네, 아, 심지어는 정말로? 한두 번 더 출연했던 것 같거든요. 뭐 특집 그렇죠. 때문에. 예. 그래서 계획했던 일들은 대체로 이룬 것 같다라는 계획은 이상의 성과를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이런 대답을 기대한 건 아니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선생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큰 행사가 있잖아요. 아, 그래요? 예, 연말. 아, 그래요. 본인이 지금 주축에 서주셔야 되는데. 네. 저희가 연말연초 특집이 준비돼 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다음 주 월, 화, 수 이렇게 연말연초 특집이 나가는데 이번 주 목요일에 방송은 다음 주지만 이번 주 목요일 오전에 저희가 특집 녹화를 녹화지만 또 유튜브 라이브로 우리 구독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전에 했던 그 잔치처럼. 그렇죠. 개국공신 특집처럼 네.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박광일 선생님, 선김 선생님, 곽지식 작가를 모시고 저희가 좀 굉장하고 은밀한 좀 역사 프로젝트랄까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 진행해 볼 생각이니까 이 시기에 꼭 필요한. 그렇습니다. 연말 휴가지에서 혹은 직장에서 상사 몰래 접속하셔서 목요일 오전 한 10시 조금 이전부터 들어오셔서 좀 대기 타시고 소통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 공지를 저희가 유튜브로 드리겠습니다. 성탄 전야인데 박광일 선생님께서 조선의 폭군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딱 어울리는 이야기죠. 주제 선정부터가 굉장히 포갑스럽네요. 예. 조선의 폭군하면 여러분도 아마 뭐 연산군 아니면 광해군 정도를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광해군은 전에 간신 이이천 편에서 그렇습니다. 좀 살펴봤었고 네. 연산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누가 더 폭군이라고 보시나요? 광해군 대 연산군. 네, 그 광해군하고 연산군 둘 다 이제 반정으로 쫓겨나서 각각 이제 중종 반정 또 이제 인조 반정으로 왕위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대 왕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무슨 종이니 조니 하는 그런 정식 이름 대신에 이제 연산군, 광해군이라고 하는 쫓겨난 다음에 새롭게 붙여진 이름으로 이제 불리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두 있는데 사람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조선 역사 전체로 놓고 보면은 요것과 비슷한 반정을 하나 더 추가를 하기도 하거든요. 세조가 일으켰던 개유정난. 예. 그렇지만 이제 세조의 개유정난은 성공했으니까 혁명이 되는 거고. 세조구나. 예, 이 둘은 이제 실패했으니까 예. 이제 반역으로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두 사람에 대해서 역사의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연산군도 광해군도 정치에 있어서는 실패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해군 같은 경우는 균형 외교라는 것들을 통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네. 연산군은 도대체 무엇을 잘했는지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잘한 구석을 찾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인 폭군의 예로서 광해군을 든다면은 여러 가지 이제 또 이론이 있지만 연산군은 거의 이론이 없는 폭군으로 갖춰야 될 거의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답안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네. 이제 전형적이다라고 해서 이제 둘 중에 누구를 꼽으라고 하냐고 한다면 네. 당연히 연산군을 연산군이다. 꼽았고 그래서 오늘도 연산군 얘기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모범적인 폭군의 네. 정석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연산군이 그 적자승계로 당당하게 왕위에 오른 왕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과 다르게 지금 이제 선거를 통해서 어떤 국정의 지도자를 이제 정통성을 인정을 하지만 정근대 역사 특히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혈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이 정통성의 바탕이 됩니다. 네. 그럴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적장자, 그러니까 큰아들이면서 왕비의 아들인 경우를 최우선으로 평가를 하는데 네. 연산군은 이 사례에 딱 맞는 조선에서 굉장히 드문 사례에 속합니다. 그렇게 드뭅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그 이전의 왕으로 보더라도 세조 찬탈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태종 다섯째 아들이죠. 세종 셋째 아들이죠. 그러네. 네. 그럼 그 뒤로 가면 더 할 나위가 없어요. 그래서 쭉 내려가서 선조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서자 출신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혈통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누구도 뭔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완벽한 어떤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런 어떤 정통성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정치를 조금은 망가뜨리지 않았을까. 누구도 그걸 건드릴 수 없었으니까. 오히려 네,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세자 시절 연산군에 대한 기록은 뭐 어떤 식으로 남아 있나요? 세자 시절의 연산군에 대한 기록은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이제 이거는 조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네. 성종실록을 이제 편찬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연산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선들이 이미 당대 사관들에게 이제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기도 하지만 네. 그럼에도 이제 없는 걸 꾸며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성종이 조선시대 대표적인 동물 애호가잖아요. 아, 성종이 네, 그래서 뭐 원숭이 낙타 수입하려다 실패하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신하들하고 문제 일으켰던 게 이 동물 때문에 난 한번 길러보고 싶은데. 호감인데. 그런데 이제 신하들은 아니 국정을 힘쓰셔야 되는데 그리고 원숭이를 기르다 보면 백성을 놓치게 되니 예. 그래서 이제 다 못하거나 아니면 일부러 좀 제한을 했었거든요. 금손이 그분이 성종인가요? 그거를 저쪽 숙종. 아, 숙종. 네. 아, 예. 성종은 이제 매애호가였습니다. 아, 매파구나. 네. 예, 예. 그런 성종이 이제 후원에다가 그 사슴을 놓아서 길렀는데 그 사슴을 활로 쏘아서 잡은 게 연산군입니다. 세자 시절 세자 시절에. 아버지의 반려사슴을 그러니까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자기는 뭔가 그것 자체가 불편하다고 느꼈는지 아니면 자기의 욕망을 주체하지를 못했는지를 모르지만 그래서 그 시절의 세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판이 좋지 않고요. 네. 성종이 화났다고 적혀 있나요? 굉장히 화가 냈죠. 예. 굉장히 화를 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세자 일기사라 그래서 세자 공부 가르치는 이제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두 분 선생님이 계세요. 조지서하고 허침. 네. 근데 이제 조지서라는 분은 강직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예, 예.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연산군을 계속 쫍니다. 너 자꾸 그러면 니네 아빠한테 이른다. 아, 예. 아빠한테가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허침은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내일 잘하시는 걸로 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연산군이 그 벽보를 붙입니다. 조지서는 대소인. 그 다음에 여기는 대성인. 허침은 대소인, 대성인. 결국 나중에 일이지만 네. 조지서는 죽어요. 죽습니다. 연산군에 의해 그렇습니다. 왕이 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자 시절의 연산군도 사실은 신하들이 보기에 여러 부분에서 역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자들 중에서는 조금 위험한 축에 속하는데 그러네요.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 더 큰 뇌관이 있었잖아요. 뇌관 폐비윤 씨. 그렇죠. 엄마 문제잖아요. 그게 뭐 폐비윤 씨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제 폐비윤 씨는 굉장히 거친 왕비로 알려져 있었고 성종과의 불화 과정에서 성종의 얼굴에 네. 손톱 자국을 그렇죠. 냈다라고 해서 시어머니였던 인수대비 이제 소양호 한 씨한테 쫓겨나서 근신을 하는데 그것 자체도 이제 제대로 문제가 되지 그러니까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여기는 약간 모함이 들어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사약을 내려서 죽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폐비윤 씨가 연산군의 생모인데 네. 그런데 왕비여서 폐서인이 됐다가 죽임까지 당했으니까 그렇죠. 이게 연산군에게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봤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성종은 폐비윤 씨에게는 앞으로 100년 동안 네. 절대로 꺼내지 말고 폐비윤 씨와 관련해서 혹시 어떤 일이 있어도 추승 그러니까 뒤에 높여서 다시 왕비로 만들거나 하는 거는 하지 말아라고 유명을 내렸던 거죠. 성종이 그러면 어명을 내리는구나.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유명을 받들어서 신하들은 이 얘기는 네. 절대 꺼내면 안 돼. 예. 라고 하고 있었지만 이제 성종이 이제 그런 어떤 유명을 꺼냈다고 하더라도 연산군이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네. 근데 또 때에 따라서는 후대에 보면은 그런 것들을 그대로 지켰던 왕이 없지 않아 있죠. 경종, 희빈장 씨의 아들. 예. 경종은 물론 재위 기간이 4년밖에 되진 않아서 짧기는 했지만 네. 그것 갖고 큰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신하들은 그런 느낌으로 그냥 좀 조신해서 그리고 어머니가 죄를 지었으면 왕도 좀 기가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네. 사실은 이게 이제 정치의 뇌관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네. 연산군이 이제 즉위를 했다. 합니다. 융. 예. 그럼 연산군과 신하들 사이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갈라졌다고 봐야 될까요? 네, 연산군은 이제 처음 즉위 초에는 아무래도 젊은 나이기도 하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굉장히 많은 왕실의 어른, 그러니까 정의왕후라든지 그다음에 인수대비 소양호 한씨라든지 이런 분들, 그다음에
훈구 대신들이 쭉 세조 때 이래로 있었던 대신들이 쭉 힘을 바치고 있으니까 네. 거기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아,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 가지 부분에서 이건 아닌데 싶은 것들이 이제 신하들하고 붙게 되는데 바로 네. 뭐냐면은 이제 그 성종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불교식인 수륙제를 올리려고 했던 거예요. 제사인가요? 제사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게 불교식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성리학자인 대신들이 볼 때는 네. 적절하지 않다라고 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왜 불교식으로 했을까요? 왜 불교식으로 했냐면 사실은 그 시대까지 네. 왕실의 제사들은 상당 부분 불교식으로 했습니다. 좀 고려 때부터 오던 게 남아 있었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는 불교의 영향들이 굉장히 남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연산군은 여기 하나를 덧붙입니다. 예. 지금 왕실 어르신 인수대비께서 네. 이거 좋아하신다, 원하신 거다, 음.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간은 아니되옵니다. 통촉하시옵소서. 이게 뭡니까? 라고 대간이요? 하니까 네. 그렇죠. 네. 이 대간과 네. 일단 사이가 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대간이 뭡니까? 대간은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사원부 사관원의 이제 관료들을 가리킵니다. 아, 3사. 3사. 어. 그래서 이 3사의 관료들은 사대부의 언로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정치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거나 왕의 비위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아. 가감 없이 의견을 네. 제시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대간들은 항상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제 국정이 약간 느슨해지거나 또 때에 따라서는 좀 부패한 느낌이 있을 때 그거를 어떤 쇄신하는 존재들이 이 대간이니까 왕이 좀 싫은 소리를 많이 싫은 소리 많이 듣죠. 통촉해달라고 맨날 그럼 통촉하라고 맨날 하지 말라 그러고 이게 원리 원칙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왕은 야 정치가 원칙대로 되느냐 이거 풀어가자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어서 예, 예. 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왕과 대간이 붙으면 그 사이에서 중재자가 필요하죠. 뭐 다른 신하들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예. 고위 관료들입니다. 아, 예. 고위 관료들은 젊은 시절에 대간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나도 20대, 30대는 왕한테 반대를 했어. 근데 내가 한 50대 돼서 보니까 정치는 이런 게 아니야라고 그렇지, 해서 그렇지. 왕은 왕대로 설득을 하고 예, 예. 얘네들 말을 한 반은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수륙제 이번에 한다 그러고 다음엔 안 한다고 얘기하십시오. 하고 대관들 보고 야 여태까지 해오던 건데 갑자기 안 할 수 있겠니? 야, 니들 입장 이해하는데. 이해해. 이렇게 해야 니들도 되는데 나중에, 이때 대신들의 이 말이 하나도 안 먹히던 시기입니다. 안 먹혔다고요? 왜 안 먹혔냐면 예, 예. 이들이 권력은 가지고 있는데 네. 부패한 거예요. 아, 그 대신들이요? 예, 외척이거나 또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부정부패 자신의 어떤 농장들을 크게 키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간들이 볼 때 내가 차라리 왕의 말을 듣지 네. 저 대신들의 말을 들어? 라고 얘기하면서 대신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배척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중재자의 힘이 사라지게 되니까 결국은 왕과 대간들이 직접 붙게 된다. 충돌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예. 이제 이 말이 계속 연산군에는 거슬리고 네. 거슬리게 되었던 거죠. 그럼 대간이 타깃이 되나요? 연산군의 그렇죠. 타깃이? 처음에 이제 타겟은 대간이 되는데 이제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제보 하나가 들어옵니다. 제보 어떤 제보? 예, 이제 이극돈이라는 사람이 예, 예. 이제 그 김일손하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네. 이제 이 김일손이 그 사관이었거든요. 대간. 그 대간이긴 하지만 네, 네. 대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관이었던 사관 역사를 쓰는. 예, 역사를 쓰는 사관입니다. 예. 근데 그 사초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네. 자기 욕한 게 있는 거예요. 자기 부정부패가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김일손 자신의 부정부패가요? 이극돈에. 아, 이극돈에. 예. 김일손이 쓴 사초에. 아, 네네네. 그래서 오케이. 김일손을 찾아갑니다. 예. 그거 좀 없애주면 안 되나? 네. 일손? 네. 그랬더니 이극돈한테 무슨 말이냐고 사과는 있는 그대로 그렇죠. 써야지. 예. 그러니까 이 사초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연산군한테 일러요. 아, 이극돈이 거기서 그런 거구나. 네. 예. 이렇게 이르니까 연산군이 사초가 뭔데 좀 보자 라고 해서 사초를 가져오게 하는데 사실은 이게 불법에 가깝습니다. 사초 보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사관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궁궐에 놓는 사초가 있고 네. 자신이 가져가는 가장사초가 있는데 이 가장사초는 보면 안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실록 작성할 때만 써야 되는 건데 네네. 이걸 이제 압수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쭉 읽어봤더니 예. 세조 욕하는 게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조를 욕해요? 그렇죠. 예. 성종실록이지만 그 이전 기록을 다뤄야 되니까 네네. 세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이 거기에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만히 연산군 여태까지 대간들이 날 공격을 했는데 네. 김일손도 대간 편이기도 하고 네. 그렇다면은 이른바 사림이라고 하는 이 신진 세력들이
나를 무시하나? 아. 능멸하는 건가? 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 사초 문제를 파고들기 시작한 거예요. 네. 사초 문제를 파고들어서 가만히 보니까 김일손만 잡기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아깝다. 연산군으로 이참에 볼 때 눈엣 가시를 다 싸잡아서 이참에 이거를 더 키우자. 키우자. 라고 한 거죠.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사초를 쭉 보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혜성과 같이 나타난 간신 유자광이 딱 나타납니다. 아 유자광이 이때구나. 예. 네. 예. 그 사초 지난번에 그 임금님께서 보셨는데 네. 한 문장을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뭐 그랬더니 그 김종직의 조의제 문 조의제문. 초나라 초대 황제였던 의제를 네. 항우가 죽인 겁니다. 조카를 삼촌이 죽인 거예요. 세조. 그렇죠. 왕이었던 단종. 세 조카를 네. 숙부가 죽였던 이 사건 단종의 죽음과 그렇죠. 세조의 찬탈하고 딱 맞는 거죠. 근데 김종직이 여기에 대해서 의제를 너무 불쌍하다. 평가를 그렇게 했다. 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근데 그 얘기가 예. 사실은 김종직은 처음부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세조의 왕위 찬탈을 염두에 두고 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보니까 이제 일거리가 명확하게 잡힌 거죠. 그러니까 네. 기존에 있었던 사초만으로도 충분히 김일손을 처벌할 수 있었지만 네. 이 그 연산군의 생각은 김일손뿐만 아니라 좀 이를 키우고 싶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일손과 관련된 붕당이 누구냐를 찾아내려고 했는데 김일손의 스승이 김종직인데 김종직은 더 옛날 사람인 거죠. 그렇죠. 스승. 스승이니까 예. 이 스승의 무리들을 모두 처벌할 수 있겠다. 그래서 사건을 키웁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이놈들이 네. 왕을 능멸하는구나. 우리 지금 세조 임금님을 능멸하는 거구나. 네. 라고 해서 크게 키워서 무려 50명을 처벌하는 그 사건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무오년에 일어났던 무오사화. 선비들이 화를 입었던 무오사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오사화군요. 네. 그러니까 선왕을 욕보이는 거는 자기의 정통성도 흔드는 것이다. 이런 명분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김일손만 처벌할 수도 있었던 사실은 또 김일손도 처벌이 안 돼야 되는 것이었지만 네. 그거를 확장해서 이 무오사를 일으켜서 이제 처벌을 하는데 네. 사실은 이때는 이제 선비들, 그러니까 살인들만 화를 입은 게 아니라 관련된 훈구 대신들도 좀 화를 입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무오사라는 이름하고는 다르게 그렇게 처형된 인물이 많지는 않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가 그나마요.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사건 자체는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연산군이 여기서 네. 뭔가를 느끼죠. 뭘 느꼈나요? 신하들이 잠잠해진 거예요. 사화를 겪고 나니까. 사화를 겪고 나니까 그전에는 네. 굉장히 뭔가 하면 아니 되옵니다. 통촉하시옵소서 그러더니 무오사를 한번 딱 겪고 나더니 아니 뭐 하시고 싶으면 아니 뭐 이러면서 멈추는 게 보이는 거예요. 시끄러웠던 대관들도 조용해지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전에 뭔가 자신의 뭔가 좀 이렇게 불편하게 좀 거추장스러웠던 훈구 대신들도 조용해진 거예요. 그럴 만도 하는 게 아까 그 김종직 그 사람은 무오사화 때 부관 참시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미 죽은 예. 사람인데 예. 그 시신을 꺼내서 다시 참아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치욕적인 형벌이라고 할 그렇죠. 수가 예.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볼 때 사실은 52명 가운데 네. 뭐 실록 편찬에 관계된 인물이 8명, 대간 9명, 그리고 이제 종친이 11명 이렇기 때문에 네. 큰 어떤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네. 즉 이런 과정에서 조용해졌어요. 연산군이 예. 느끼는 거죠. 왕권 이거 쉽게 운용할 수 있겠는걸? 내가 포괄적으로 한번 해보니까 이게 그렇죠. 효과적이더라. 여태까지는 내가 뭔가 성종 임금을 아버지를 염두에 두고 하려고 했는데 그 방식은 제대로 된 루트가 아니고 나의 길, 연산의 길이 제대로 된 길이야. 이거야말로 신하를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연산군은 기로에 서게 됩니다. 왕권을 어떻게 보면은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럼 여기서 선택하는 게 뭐냐면 그 왕권을 가지고 뭘 할 거냐라는 거예요. 왕권을 내가 잡으면 그걸로 뭘 할 거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역대 연산군 이전에 왕권이 강했던 왕이 있잖아요. 네. 태종, 세조. 그렇죠. 근데 그 태종, 세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스템을 갖추려고 했던 예, 예. 그런 어떤 왕이잖아요. 세조는 이제 경국대전의 기초를 다 만들기도 했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연산군은 그 왕권을 가지고 태종과 세조가 갔던 길이 아니라 네. 자신의 욕망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욕망이라고 하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향락에 빠지고 향락에 그런 빠지고 거. 나의 권한을 최대한 누리는 방식으로
가려고 했던 거였고 왕권 장악의 정당성이 없으면 뭐 통치라도 잘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런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태종과 달리. 그러니까 예. 이제 결국은 그 왕권이 수단이 되어서 그것 자체로 정당한 정치가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향유하는 방식으로 갔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 모르겠지만 당대 기록에는 네.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등장하는 인물 이 사람 여성. 장녹수죠. 그렇죠. 연산군 장녹수죠. 그렇습니다. 연산군에게 유일하게 욕을 해도 괜찮았던 그렇죠. 굉장히 좀 막 함부로 다뤘다고. 아이처럼 대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했던 존재가 바로 장녹수라고 하니까 이 장녹수라는 인물도 조선시대 역사에서 이런 인물이 별로 없어요. 어떤 인물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제 그 서녀 출신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천민과 혼인을 해서 아이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이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뭐 이제 연산군 하면 채홍사, 채청사 예.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발탁이 됩니다. 근데 네. 그 과정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가무, 춤과 노래에 능했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때 이제 궁에 들어왔을 때 나이가 거의 30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얼굴은 16살과 같다. 아하. 절대 동안. 동안이었던 거죠. 아. 거기다가 그 가무에 능했고 예. 뭔가 카리스마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연산군을 확 휘어잡았던 겁니다. 당연히 연산군보다 당연히 연상이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연상이죠. 예. 연상이죠. 예. 그러니까 확 휘어잡으니까 연산군이 거기에 뭔가 끌려가는 맛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장녹수라는 여성 자체가 굉장히 이 스스로가 욕망에 강했던 인물이었고 성정도 굉장히 괴팍하고 그랬던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같이 들어왔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군 시절에 이제 끌려왔던 여러 여성들, 이제 그 사람들, 이제 기생으로 끌려온 사람들 운평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 운평 중에서 왕의 옆에서 그 보좌하는 인물을 흥청이라 그럽니다. 흥청. 예. 네, 예. 그래서 흥청인데 왕의 옆에서 그냥 시위만 하는 사람을 지과 땅지자를 써서 예. 지과 흥청. 그 지광청. 다음에 왕과 동침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천과 하늘천자를 써서 천과 흥청 예. 이렇게 하는데 그 흥청 중에 이제 최고가 장녹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기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기생 중에 하나가 장녹수의 치마를 밟았어요. 치마를 밟았어요. 뭔가 그러면 터질 것 같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는데 그렇죠. 차명을 해버립니다. 가차 없구나. 네. 예. 그러니까 장녹수의 성향이 이러고 그다음에 그 부에 대해서 탐닉하고 그 하인들조차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부정부패를 일삼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장녹수 그다음에 왕의 권력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 방법을 알았던 연산군의 조합. 그러니까 이제 더 큰 사건으로 일어날 수 그러네요. 있다고 봤던 거죠. 예, 왕권을 장악해서 본인의 어떤 향락을 위해 썼던 연산군인데 그 흥청망청이 흥청이죠? 그렇습니다. 썬킴 선생님이 한 2번 알려준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맞는 거죠. 그러니까 흥청이 결국은 나라를 망가뜨렸다라고 해서 동네에 이제 조선에 많이 퍼졌던 게 흥청이 망청이다. 아하. 그러니까 흥청 망청. 그러면서 이제 흥청 망청 되면은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건 바로 나라 재정, 곳간. 재정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재정 문제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연산군한테 올라옵니다. 예. 전하께서 계속 흥청망청 하시니 라고는 하진 않았겠지만 지금 그 나라의 곳간이 비었습니다라고 하면은 예. 그럼 어쩌지? 그럼 내가 좀 줄이거나 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백성들이 올리는 세금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특산물을 올리는 공납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 공납이 굉장히 부담이 큰 편입니다. 근데 이 공납 부분을 관청에서 마음대로 올리도록 조절을 한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신유년에 있었던 공안이라 그래서 신유공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세조가 만들어 놓은 경국대전의 원칙을 무너뜨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데 네. 자의적으로 왕이라고 하더라도 자의적으로 못 걷습니다. 네. 그렇게 걸으면 걷게 되면 백성들의 살림이 무너지게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무너뜨려서 나중에 율곡이인은 조선시대 악법이 가장 많았지만 그중에 가장 큰 악법은 신유공안이다. 그러면 이렇게 걷어들인 세금을 또 연산군이 원하는 관청에서 마음대로 쓰게 한 거예요. 파티하고 막. 그러면은 결국은 더 많은 세금을 걷었지만 그게 곳간을 채워지는 게 아니라 파티에만 쓰이는 네. 잔치에만 쓰이고 오히려 나라 곳간은 점점점 비게 돼서 네.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게 되니까 이제 대관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이때 연산군이 그 막 사냥에 꽂혀가지고 그렇죠. 사냥터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한양 그다음에 경기도 일대에다 금표비 꽂아갖고 민가 다 헐고 사냥터 그래, 다 만들고 쫓아내고. 그다음에 예. 기생들이 몇 명인데 예. 숙소가 없어? 그럼 저기 원각사 저기 세조 임금 아까 뭐 세조 임금 때문에 막 그 저기 그 무호사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세조 임금이 지었던 원각사 헐어가지고 거기다가 기생 아유. 숙소 만들고 예. 이 시기에 이제 연산군이 했던 일들이에요. 야. 그리고 문묘 공자님 사당 잠깐 빼자. 거기 그래요? 놀이터 가까운데 야. 성균관 잠깐 밀어내고. 이성을 잃었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네. 아무리 이제 그 부정부패했던 훈구 대신들조차도 이거 나라가 망하겠는데? 이거는 진짜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점점 어떻게 보면 연산군하고 이제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럼 거리가 멀어졌다는 얘기는 연산군에게 예전에는 대간들의 압박만 네. 있었다면 이제 대신들도 무한의 압박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연산군은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무호사화 때 자기가 폭압적으로 해서 재미를 봤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반성을 모르는 인물이 된 예, 겁니다. 예. 나의 사전에 반성은 없다. 없다. 예. 그 대신 너희에게 죽음을.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죽음의 근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예. 그때 이제 그 유명한 임사홍이 들고 왔던. 아 임사홍이 여기구나. 아, 예. 간신 들고 임사홍. 왔던. 그러면서 어머니의 죽음을 기억하십니까? 아, 폐비윤 씨를 꺼내는 해비윤 씨 꺼내는 거죠. 가장 큰 뇌관이었던. 그때 무슨 뭐 적삼 이런 걸 그렇죠. 피 묻은 적삼을 예, 예, 예. 이제 그 생모한테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모르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다만 이제 그렇게 잔인하게 사약받고 뭐 죽었는지는 잘 몰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긴 합니다만 네. 모를 리는 없잖아요. 아,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끌고 들어와서 너희들이 나를 능멸하더니 나의 어머니마저 죽였구나. 아, 예. 라고 하면서 피바람이 불었던 게 그 유명한 갑자사화입니다. 두 번째 사화, 갑자사화. 네. 예. 그래서 이 갑자사화야말로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느 정도였나요? 예, 그러니까 기록으로 보면은 239명이 연루되어서 122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미 죽었던 사람들은 부관 참시를 당했고요. 그런데 더 예. 잔인한 거는 네, 네. 이 고문이 이 당시에 굉장히 새로운 고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바닥에 구멍을 뚫는 것. 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마디마디 그 뼈를 부러뜨리는 것.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미 죽었다고 하고 부관 참시까지 했다 그러면은 다시 뼈를 갈아서 날리는 것. 쇄골표풍이라고 진짜 이 하거든요. 사람 진짜 예.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고문하거나 형벌이라고 해서 죽이니까 결국은 이제 연산군 편에는 아무도 없게 되는 거고요. 아 그렇죠. 100몇 명을 한 번에 날렸는데. 그렇죠. 간신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그때 이제 그 성종 때 사약 들고 갔던 이세자 물 이렇게 술 받았는데 벌벌벌 떨어서 흘렸던 그 사람도 나중에 뒤쫓아 보니까 예. 사약 들고 갔던 사람이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죽이기도 했고. 예. 그래서 그 광주 일대 이씨들이 죽임을 당했던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네. 아, 이 사람 계속 두면은 조선이 절단나기 전에 우리 사대부들이 먼저 절단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발의 기운들이 모이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성희안이라든지 박원종이라든지 이런 유순정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네. 이제 뭔가 연산군에 반대하는 어떤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 연산군 정부 안에서 판서들 네. 도 여기에 합류를 가담을 합니다.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 지금 장관들이 여기 합류를 한 거고요. 예, 예. 현 정부의 장관들이. 그 다음에 승정원, 네. 네, 승지들도 합류를 합니다. 대통령 비서 비서실도 비서실 합류를 예, 하는 거예요. 예. 심지어는 이거는 나도 못 견디겠어. 네. 유자광. 유자광도 하면 유자광 맞다. 종종대로 유자광 넘어가요. 그래 맞아. 그러니까 이거 되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대통합. 예. 그러니까 여기 갑자기 대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뭐 이렇게 칼 한번 쓱 했더니 바로 이제 연산군을 지키던 군인들이 다 도망을 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군은 이제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를 가서 죽임을 맞게 되는데요. 중종 반정.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연산군의 아들이면서 현 왕비의 친아들인 진성대군이 이제 왕에 올라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종 우유부단의 그렇죠. 그 어떤 표상으로 알려진 왕인데요. 이제 중종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군의 폭압은 끝이 나게 되지만 그 후유증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연산군이 쫓겨났지만 반정 공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에서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연산군이 일으켰던 일종의 친위 쿠데타죠. 예. 모호사나 갑자사와 같은 것이라면은 그 다음으로 안 좋은 게 공신이에요. 그러니까 공신이 등장하는 그 순간 왕이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굉장히 줄어들고요. 네. 공신들은 이 정부의 성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특권의식과 우월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정치의 장치가 운영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정년간 초반에 어떻게 보면 그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은 연산군이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만큼 이제 중종에게 힘이 가지 않았던 것도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조선 초기 어떻게 보면 조선의 역사를 네. 여러 부분에서 무너뜨렸던. 그래서 보통 우리는 연산군을 뭐 이제 어떤 뭐 잔인 흉폭 그래서 그가 저지른 잔인한 행동에만 관심을 갖지만 네. 그것 자체가 조선의 전반적인 그 시스템의 정치, 법에 의한 정치를 무너뜨렸다, 파괴를 했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앞서 잘 다져놨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대 역사가들이 볼 때 네. 물론 연산군은 그 당시에 벌을 받아서 죽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군으로서 그 이름을 피할 수 없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크리스마스 이브와 아주 잘 어울리는 주제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크리스마스에 폭군 얘기 적절하죠. 그렇죠. 예. 네, 어디서도 만나볼 수 없는 예, 아이템입니다. 대신들도 등을 돌리게 만든 우리 흥청망청 폭군 연산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특집 목요일 오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